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오늘은 8번째 녹음입니다. 이는 스웨덴 장편 소설 작가 요나스 요나손 작품입니다. 20장 1953년에서 1968년. 마오쩌둥은 자기가 무슨 수를 썼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알란과 헤르베르트의 손에 위조 영국 여권을 쥐어주었다. 그들은 선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 홍콩, 말레이시아를 거쳐 발리에 도착했다. 그리하여 두 글라그 탈주범은 기록적인 시간 만에 인도양의 파도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백사장에 꽂힌 파라솔 아래에 쭉 누워있는 팔자가 되었다. 열의는 차고 넘치지만 노상 모든 것을 혼동하는 웨이트리스만 아니었더라면 모든 게 완벽했을 것이다.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무얼 주문하든 간에 그녀는 항상 다른 것을 가져왔다. 그나마 뭐라도 가져오면 다행이었다. 해변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때도 허다했다. 한 번은 알란이 코카콜라 보드카 칵테일을 콜라보다 보드카를 약간 더 넣어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녀는 피상 안 본, 다시 말해 아주 짙은 녹색 바나나 술을 가져왔다. 여기서 알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아,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호텔 지배인에 가서 웨이트리스를 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해야겠어. 알란이 꽥 소리쳤다. 오, 그건 절대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랑스러운 처자를. 헤르베르트는 팔짝 뛰었다. 웨이트리스의 이름은 니와얀 락스미. 올해 32살로 벌써 오래전에 결혼했어야 할 나이였다. 용모는 예뻤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라서 지참금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능이 코도크, 반려로 개구리 수준밖에 안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니와얀 락스미는 발리 섬의 처녀 총각들이 집안에서 혼처를 찾아주지 않는 경우에 짝짓기를 할 때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자와 같이 있으면 별로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여자와 같이 있을 때도, 아니, 그 누구와 같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그랬다. 왜냐하면 지금 호텔에 묵고 있는 이 두 백인 중 하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헤르베르트였고 이 남자와 자기 사이에는 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녀보다 적어도 30살은 위였지만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았으니 그녀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헤르베르트는 자기만큼 둔한 사람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다. 니와얀 락스미의 아버지는 그녀의 15살 생일 선물로 외국어 교본 한 권을 선사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를 배워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책을 펴들고 씨름하기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집에 네덜란드 손님 하나가 찾아왔다. 니와얀 락스미는 너무도 오랫동안 힘들게 공부한 언어를 드디어 사용할 기회를 얻은 셈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네덜란드가 아닌 독일어였다. 역시 그리 총명한 편이 못 되었던 아버지가 교본을 착각했던 것이다. 17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실수는 오히려 뜻밖의 장점이 되어 있었다. 독일어 덕분에 니와얀 락스미와 헤르베르트는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이 준 달러 뭉치의 절반이나 차지한 부자 헤르베르트는 청혼을 위해 니와얀 락스미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것을 무슨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기야 어떤 외국인이, 그것도 주머니마다 지폐가 가득한 백인이 자기 딸 중에서도 하필 제일 멍청한 애와 결혼하고 싶다니 그 말이 고지 들리겠는가? 심지어 자기네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니와얀 락스미의 가족은 발리에 존재하는 4개의 신분 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인 수드라에 속해 있었다. 당신 정말 집을 제대로 찾아온 게 맞소? 그리고 다른 애가 아닌 내 장녀애를 원하는 것도 맞고? 아버지가 물었다.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은 때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만큼은 확실하다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그들은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다. 헤르베르트는 그 사이 개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헤르베르트는 새로 믿게 된 종교의 이름은 잊었지만 아무튼 코끼리 머리며 이상야릇한 것들이 무지 많은 아주 재미있는 것처럼 보였다. 발리의 주 종교인 힌두교의 여러 신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르베르트는 몇 주 동안 아내의 이름을 외워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여보, 난 아무리 해도 당신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그냥 이름을 아만다라고 하면 안 될까?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아주 좋은걸? 아만다? 아주 예쁜 이름이야. 하지만 왜 하필 아만다야? 나도 몰라. 당신에게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니와얀 락스미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 이날부터 아만다 아인슈타인이 되었다. 헤르베르트와 아만다는 시누르시에다 집 한 채를 샀다. 알란이 지내는 호텔과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아만다는 웨이트리스 일을 그만두었다. 늘 멍청한 실수만 저질러 어차피 언젠가는 쫓겨날 몸이니 미리 사표를 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두 사람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다. 신랑과 마찬가지로 아만다는 모든 것을 혼돈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 그녀를 거치면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위가 아래가 되고 여기가 저기가 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매일 학교까지 찾아가는 일부터가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아만다와 헤르베르트는 두둑한 돈가방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정이 훨씬 나아질 거였다. 왜냐하면 아만다가 남편에게 설명했듯이 그녀는 지능은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만 갖고 있으면 편리한 점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헤르베르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짓자 자신의 경험상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 아만다는 그냥 이렇게 물었다. 헤르베르트,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아무거나 이야기해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글쎄, 차 운전? 바로 그거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잠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났다. 저녁 식사 전까지는 들어오겠다고 약속하면서. 3시간 뒤 그녀는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헤르베르트 명의로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들려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헤르베르트가 자격을 갖춘 운전 강사임을 증명하는 수료증, 그리고 자신이 방금 전에 구입해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 운전학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운전학원의 등기 권리증도 보여주었다. 헤르베르트는 이건 너무도 환상적인 일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운전 실력이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아니야. 이제 당신은 자동차 운전에 관한 한 이 섬에서 제일 가는 권위자가 되었어. 따라서 어떤 운전이 좋은 운전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고 권위자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더라고. 헤르베르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헤르베르트의 운전학원은 대성공을 거뒀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호감 가는 인상의 백인에게서 배우고 싶어 했다. 헤르베르트는 자신의 역할을 썩 잘 해냈다. 그는 교통운전법을 직접 강의하면서 다른 차와 충돌하고 싶지 않으면 차를 너무 빨리 몰지 말아야 한다고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한 어조로 설명했다.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싶지 않다면 너무 천천히 몰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정말이지 이 강사님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분 같아. 6달 뒤 섬의 다른 운전 학원들은 모두 파산하고 헤르베르트는 시장을 독점했다. 그는 이 사실을 매주 한 번씩 해변을 방문해서 알란에게 알려주었다. 헤르베르트, 난 자네가 몹시 자랑스러워. 자네가 운전 강사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차들이 좌측 통행을 하는 이곳에서. 알란이 축하하며 말했다. 좌측 통행? 헤르베르트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차들이 좌측 통행을 하나? 헤르베르트의 사업이 번창하는 동안 아만다도 놀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회계사가 될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써야 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마침내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우수한 평점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자바의 최고 대학 중 하나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자격증이었다. 이렇게 공부를 끝낸 그녀는 해변을 오랫동안 거닐며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주 곰곰이 생각했다. 이제 결혼한 여자로서 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해서 회계사 자격증은 획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셈밖에 할 줄 모르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거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지도. 맞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린 그녀는 크게 외쳤다. 난 정치를 할 거야. 그녀는 자유민주진보당을 창설했다. 그녀가 느끼기에 자유와 민주와 진보는 서로 잘 어울리는 말들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곧바로 6,000명의 지지자가 생겼는데 이들은 모두 그녀에게 다음 선거 때 도지사로 출마하라고 아우성이었다. 고령의 한 도지사는 이번 임기 후 은퇴할 예정이고 아만다가 정계 입문의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가능한 후임자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둘이 되었다. 하나는 바라문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수드라 출신이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아만다가 100번 불리했다. 만일 그녀가 돈다발이라는 든든한 지지자들을 거느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헤르베르트는 아내가 정계에 입문하는 것에 아무런 의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파라솔 아래서 뒹굴고 있는 알라는 정치를 끔찍히 싫어하며 굴라그에서 몇 년 보낸 뒤에는 특히 공산주의자라면 넌더리를 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야? 헤르베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만다는 아마 공산주의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적어도 이 단어는 그녀가 선택한 당명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만일 헤르베르트가 좋아한다면 이 단어도 기꺼이 덧붙일 용의가 있단다. 자유민주공산진보당. 아만다는 새 당명이 어떻게 들리는지 보기 위해 한번 발음해 보았다. 조금 길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헤르베르트가 공산주의자가 되기를 원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는 그들의 당이 정치 활동은 최소한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선거 자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아만다에 따르면 이기려면 돈이 많이 들고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돈가방이 두둑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헤르베르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잘 알 거라고 대답했다. 그 집에서 머리 쓰는 분야에서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좋아, 아만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 돈의 3분의 1은 내 선거운동 비용으로 두 번째 3분의 1은 각 투표소 책임자들에게 기름칠을 하는데 세 번째 3분의 1은 우리 경쟁자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데 사용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우리가 선거에서 졌을 경우를 대비해 생활자금으로 남겨놓겠어. 어떻게 생각해? 헤르베르트는 콧등을 긁적였으나 사실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만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자 알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바나나 술과 보드카 칵테일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지사가 될 꿈을 꾸고 있다니.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어차피 그들이 가진 돈은 마오쩌둥에게서 받은 거고 자신에게도 돈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그는 헤르베르트와 아만다에게 선거 후에 돈을 좀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는 뛰어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헤르베르트는 고마움을 표했다. 다른 건 몰라도 알란이 좋은 친구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하지만 그들은 알란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다. 아만다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다. 그녀는 80%에 가까운 표를 획득해 22%를 얻는 데 그친 경쟁자를 누르고 도지사 자리에 올랐다. 낙선한 후보자는 투표율이 102%나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선거가 부정이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은 이 주장을 곧바로 기각했을 뿐 아니라 만일 신임 도지사 아인슈타인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를 거라고 경고했다. 아만다와 판사는 판결이 있기 직전에 함께 차를 들고 담소를 나눈 바 있었다. 아만다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섬의 권력을 장악해 가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운전을 가급적 운전대는 잡지 않고 가르쳤다. 알란은 여전히 해변의 긴 의자에 누워 칵테일을 마셨다. 아만다가 여행객들의 시중을 드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선택한 이후 유리잔의 내용물은 그가 주문한 것과 다른 적이 없었다. 늘 누워있는 곳에 누워있고 늘 마시는 것을 마시는 일 외에도 알란은 매일 가져오는 신문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고 이 모든 것이 지루해지면 자기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잤다. 주들은 달들이 되고 달들은 해들이 되어 갔지만 알란은 긴 휴가를 즐기는 게 조금도 지겹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하고도 5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의 돈가방은 여전히 빵빵하기만 했다. 그것은 우선 그가 애초에 매우 빵빵한 돈가방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체류하는 호텔이 얼마 전부터 아만다와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소유가 되어 그가 부부의 개인적 손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63살의 나이가 된 알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활동하지 않았다. 반면 아만다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다. 그녀의 동생 소유인 여론조사 기관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이다. 한 국제단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패도가 낮은 지역으로 발리를 지목했다. 아만다가 문제의 단체 위원들 전체에 충분히 기름칠을 해놓은 덕이었다. 부패와의 전쟁은 아만다 아인슈타인 도지사가 추진하는 3가지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그녀는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수업을 발리의 각급 학교에 도입하게 했다. 덴파사르시의 한 교장은 이 수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녀의 시책에 반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만다가 그를 교육감으로 임명하고 월급을 2배로 올려주자 그는 즉시 잠잠해졌다. 도지사 아만다의 두 번째 역점 사업은 방공투쟁이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녀의 증오는 그녀의 임기 말 재선 선거가 있기 직전에 표출되었다. 자신의 재선에 걸림돌이 될 만큼 세력이 커지는 이 지역 공산당을 불법 단체로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발빠른 조처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녀의 도정 사업의 3번째 포인트는 헤르베르트와 알란에게서 힌트를 얻었다. 그들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상 30도 기온이 1년 내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이 유럽이라고 부르는 곳은 특히나 서늘하며 더 북쪽, 그러니까 알란의 고향인 나라는 더욱 서늘하다는 거였다.
아만다는 세계 도처에는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부자들이 널려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들 보고 발리에 와서 언 발가락 좀 녹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사두었던 땅들에 고급 호텔 신축 허가를 내주어 도의 관광 사업을 촉진했다. 그녀는 자기 가족도 살뜰히 보살폈다.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자매들, 삼촌들, 숙모들, 그리고 남녀, 사촌 등은 발리섬에서 돈이 되는 짭짤한 자리는 죄다 나눠 가졌다. 아만다는 도지사에 재선되었다. 심지어 두 번째 선거 때에는 그녀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망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아만다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첫째 아들은 자신과 남편의 거의 모든 것을 잊게 해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란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렀고, 둘째 녀석은 두둑한 돈가방을 선사한 사람을 기념해 마오 아인슈타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높이가 3,000m나 되는 아궁 화산이 폭발하면서부터였다. 화산에서 70km 떨어진 알란에게 닥친 즉각적인 결과는 연기로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 정도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정이 훨씬 나빴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둘러 섬을 떠나야 했다. 그때까지 인기 절정이었던 발리의 도지사는 명성에 걸맞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결국 화산은 진정되었으나 이 나라 전체가 그러하듯 발리섬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진동을 계속했다. 자카르타에서는 수카르노의 뒤를 이어 수아르토가 권좌에 올랐는데 이 새 지도자는 전임자와 달리 정치적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먼저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했다. 더불어 공산주의자로 추정되는 자들,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자들, 어쩌면 공산주의자일지도 모르는 자들,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 그리고 약간의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아주 짧은 시간 만에 20만에서 200만 사이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갔다. 사망자 수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이유는 수많은 화교가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되어 중국으로 피신해야 했는데 그 나라에서 그들은 자본주의자로 몰렸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자 2억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 중 공산주의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다 안전조치로서 공산주의 활동을 국가 반역 행위로 규정하는 법까지 포고되었다. 이렇게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수아르토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게 와서 어서 인도네시아의 부를 나눠 먹으라고 초대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수아르토의 형편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설탕 밀수를 일삼는 병사로 시작한 사람치고는 꽤나 성공한 셈이었다. 아만다는 도지사 노릇하는 게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려는 자카르타 정부의 지나친 열의 때문에 8만 명에 달하는 발리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 혼란의 와중에 헤르베르트는 은퇴를 했고 아만다도 나이가 아직 43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뒤를 따를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부부에겐 토지와 호텔 두 채가 있었고 가족의 번영을 가능케 해준 두둑한 돈가방은 몇 개로 불어나 있었다. 지금 은퇴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여사, 파리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가 되어볼 생각 없소?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수아르토는 자신을 소개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아르토는 아만다 아인슈타인이 발리에서 이룬 업적과 섬에서 공산주의를 금지한 그녀의 단호한 태도를 주목해온 터였다. 또 그는 해외 주재 고위 외교관들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고 싶었고 만일 아만다 아인슈타인이 제의를 수락한다면 그 비율은 1대 24가 될 수 있었다. 파리요? 아만다가 반문했다. 거기가 어디죠?
알란은 처음에는 화산 폭발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운명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산 구름 뒤에서 해는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구름이 흩어지며 거리에선 내전의 기미가 느껴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알란은 해변의 긴 의자에 누워 몇 년을 더 보냈다. 결국 그가 짐을 꾸린 것은 헤르베르트 때문이었다. 그의 친구는 어느 날 아만다와 자신은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만일 알란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시효 만료된 위조 영국 여권 대신 새 위조 인도네시아 여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리 주재 대사 내정자이신 아만다 여사는 대사관에 알란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것인 바 이는 그가 일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가 아니라 프랑스인들은 자국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몹시 까다롭게 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란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파리는 최근 그의 호텔 주변까지 포함해 발리 전체에 번지고 있는 시위 같은 것들이 없는 평온하고도 안정된 곳일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출발은 2주 뒤로 예정되었다. 아만다의 공식 취임일은 5월 1일이었다. 때는 1968년이었다. 21. 2005년 5월 26일 목요일. 페루군 나루 예르딘이 늦잠을 즐기고 있을 때 종직인의 농가에 도착한 야란 아론선 반장은 농가의 널찍한 나무 베란다의 그네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알란 엠마누엘 칼손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베니와 예쁜 언니와 부스터는 헛간에 새로이 꾸민 소냐의 집에 물을 길어 나르느라 분주했다. 율리우스는 그동안 수염을 길게 길렀고 그 덕분에 보세와 함께 팔셰핑에 외출할 수 있었다. 선잠이 들었던 알란은 반장이 다가가 쿡쿡 찌르고 나서야 잠이 깨었다. 알란 칼손 씨 같은데요? 그런가요? 알란은 눈을 뜨고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반면 지금 말을 거는 분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으니 낯선 양반께서는 이 점을 밝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반장은 자신의 이름은 아론손, 직업은 형사이고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칼손 씨를 찾아왔으며 이제 칼손 씨는 여러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손 씨의 친구들인 윤손 씨와 융베리 씨, 그리고 비에르 콜런트 여사도 마찬가지로 수배 중이라는 거였다. 그러니 칼손 씨는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없느냔다. 알란은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은 잠에서 방금 깨어난 상태라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고 싶으니 반장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였다. 일의 결과를 신중히 따져보지도 않고 친구들을 마구 넘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요? 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아론선은 아는 바를 빨리 이야기하라는 것 외에는 자신으로서는 특별히 조언해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특별히 바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알란은 고맙다고 말하고는 자기가 주방에 가서 커피를 따끈하게 한 잔 끓여올 테니 잠시 그네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시오? 우유는? 아론선 반장은 평소 체포한 범죄자를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놔두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장소가 지금처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주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노인에게서는 사람을 안심시켜 뭔가가 느껴졌다. 더구나 이 베란다에서는 주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므로 칼손이 허튼 수작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알란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설탕은 말고 우유를 넣어주세요. 고마워요. 아론손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네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아론손 반장이 베란다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방금 체포된 알란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데니스 페스트리도 있는데 좀 맛보시려오? 노인은 소리쳐 물었다. 아론손은 어떻게 자신이 이처럼 어설프게 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보고는 보세 융베리의 부친이라고 생각했다. 저 노인은 나를 자기 아들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고 아들은 수배범들은 여기에 없다고 말할 것이며 그럼 나는 이 베스테르 예틀란드까지 또 한 번 헛걸음을 했구나 탄식하게 되겠지. 그런데 베란다에 가까이 다가와 보니 웬걸 그네 의자의 노인은 바로 알란 칼손이었다. 그야말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었다. 그 다음에 아론소는 아주 차분하고도 프로답게 행동했다. 삼중 살인 혐의자를 마음대로 주방에 들어가 커피를 끓이게 놔두는 이런 행동은 프로답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 다시 말해 아론선 반장은 지금 그네 의자에 퍼질러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한 아마추어처럼 느껴졌다. 100살 먹은 알란 칼손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일 다른 세 공범이 범죄자 은닉죄로 역시 체포해야 할 보세 융베리와 함께 불쑥 나타나면 어쩌려고 이러고 있단 말인가. 우유는 넣고 설탕은 넣지 말라고 그랬던가? 알란이 주방에서 외쳤다. 내 나이가 되면 금세 잊어버리거든. 아론선은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팔셰핑의 동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차를 2대 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가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아론선은 전화를 받았다. 라넬리드 검사였는데 그에게 전할 충격적인 소식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였다. 2005년 5월 25일 수요일부터 5월 26일 목요일 볼트뱅크 필룬드의 시신을 홍해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었던 이집트 선원은 드디어 지부티에 도착해 사흘간의 휴가를 얻었다.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는 스웨데나 800크로나로 채워진 지갑이 들어 있었다. 선원은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몰랐지만 낙관적인 성격인 그는 부푼 가슴으로 환전소를 찾아 길을 떠났다. 지부티의 수도인 이곳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참으로 상상력 없게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따 지부티였지만 활기와 젊은 만큼은 어느 곳 못지 않다. 활기가 넘치는 이유는 이곳에 홍해의 최남단, 이른바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부르는 전략적인 지점에 있기 때문이며 젊음이 넘치는 이유는 이곳 지부티에서는 오래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50살만 넘기면 대단한 일이다. 이집트 선원은 본격적으로 환전소를 찾아보기 전에 생선 튀김으로 출출한 배부터 채울 양으로 생선 시장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바로 옆에는 땀에 흠뻑 젖은 한 현지인이 충혈된 눈알을 흐릿하게 굴리며 제자리에서 어기적거리고 있었다. 선원은 사내가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늘에서도 섭씨 35도까지 올라가는 찜통 같은 날씨에 두툼한 2겹의 통옷을 걸치고 그 안에는 셔츠를 2벌이나 걸쳐 입은 또 머리에는 패즈 모자까지 푹 눌러 썼으니 안 더우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 땀에 젖은 사내는 지금 25살이었지만 단 하루만큼도 더 나이 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맹렬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 국민의 반이 실업 상태여서가 아니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식수가 절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도 국토의 사막화가 갈수록 진행되어 얼마 남지 않은 농토들마저 사라져가는 비극적인 상황 때문도 아니었다. 아니 청년이 화난 까닭은 미국이 이 나라에다 자기네 군사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런 짓을 하는 나라는 미국뿐이 아니었다. 이들에 앞서 프랑스 외인 부대도 들어와 있었다. 프랑스와 지부티는 전부터 가까운 관계였다. 1970년대에 지부티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이 나라는 프랑스령 소말리아라고 불렸을 정도였다. 미국은 프랑스 외인부대 기지 바로 옆에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는 허가를 얻어냈다. 페르시아만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충지였지만 중부 아프리카의 갖가지 비극들로
둘러싸인 곳이기도 했다. 미국인들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지부티인들은 어찌되든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생존하는 일이 급했으므로. 반면 그들 중 하나는 자기네 영토 내 미국인들의 존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는 그가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종교에 너무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휴가차 놀러 나온 한 무리의 미군 병사를 찾아 시내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렇게 배회하면서 고약한 미국 GI 놈들을 직통으로 지옥으로 그리고 자신은 그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리기 위해 어느 적당한 순간에 잡아당길 작정인 끈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부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날은 날씨가 몹시 무더웠다. 우리의 산보객은 테이프로 몸통에 붙인 폭발물들과 이것을 감추려고 몇 겹으로 껴입은 옷들 때문에 그야말로 찜통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무심결에 폭약끈을 너무 세게 만지작거리고 말았다. 그 즉시 그의 몸은 산산조각으로 분해되었으며 그 옆에 서 있던 아무 죄도 없는 행인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 지부티인 3명이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에 사망했으며 10명은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중에 미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폭발 순간 자살 특공대원 바로 옆에 있던 남자는 유럽인인 것 같았다. 경찰은 사방에 흩어진 그의 살점들 가운데서 그의 지갑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스웨덴화 800크로나와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다음날 지부티 주재 스웨덴 명예영사는 지부티 시장으로부터 정황상 스웨덴 시민 뱅트 빌룬드가 확실해 보이는 이가 어시장 한가운데서 한 광신도가 자행한 자살 폭탄 테러의 불행한 희생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시신이 지나치게 훼손되어 유감스럽게도 유해는 인도할 수 없지만 그 조각들은 즉시 수거해 정중한 예를 갖추어 화장해 주었단다. 명예영사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든 고인의 지갑을 받았다. 돈은 오는 도중에 증발해 버렸다. 시장은 스웨덴 시민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가지 미묘한 문제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단다. 빌룬드는 무비자 상태로 지부티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시장은 프랑스 사람들과 갤레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른다는 거였다. 만일 프랑스 사람들이 웨인 부대원을 비행기로 싣고 와서 그대로 기지로 보낸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다. 하지만 어떤 웨인 부대원이 사적으로 지부티 시내로 들어오고 싶다면 그때는 정식 서류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시장은 시내를 내 도시라는 표현으로 썼다. 시장은 사망한 빌룬드는 스웨덴 출신의 프랑스 웨인 부대원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단다. 미국인들은 언제나 군소리 없이 규칙을 따르는 데에 반해 프랑스인들은 아직도 여기가 자기네 식민지인 줄로 착각한단다. 명예영사는 시장의 조의에 감사를 표한 뒤 이 비자 문제는 조석기 프랑스 대사관과 협의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물론 지키지 않을 약속이었다. 리가시 남쪽 교회에 위치한 폐쇄상의 압착기 책임자 아르니스 익스텐스는 매우 끔찍한 경험을 했다. 이날의 마지막 차량을 분쇄하고 있는데 정육면체로 압착되고 있던 고철 덩어리에서 사람 팔 하나가 불쑥 삐져나왔던 것이다. 가련한 아르니스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한 뒤 아직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집으로 돌아갔다. 이 팔 한 짝의 영상은 그를 오랫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는 자신이 차를 압착기에 밀어 넣기 전에 팔 주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리가 중앙경찰서 서장은 스웨덴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헨리크
미카엘 훌텐이라는 이름의 스웨덴 시민이 시 남쪽의 한 폐차장에서 분쇄 중이던 포드 머스탱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직은 시체가 위에 말한 인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함께 발견된 지갑의 내용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다.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15분 스톡홀름에 소재한 스웨덴 외무부는 스웨덴 시민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지부티 주재 명예영사의 팩스 한 장을 받았다. 그로부터 8분 뒤 이번에는 리가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비슷한 소식이 담긴 또 다른 팩스 한 장이 날아들었다. 팩스를 받은 담당관은 최근 익스프레센지에서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남자의 이름과 사진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아기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과 담당 검사가 해결할 문제지 그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다. 담당관은 두 건의 팩스를 스캔한 다음 두 희생자와 관련해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담은 메일 한 통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메일의 수신인들 가운데 에스킬스투나 경찰서도 포함시켰다. 메일을 읽은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의 또 다른 관리는 눈썹을 움찔한 뒤 다시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 코니 라넬리드 검사의 인생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의 검사 경력에 서광을 비춰줄 삼중살인범 백세 노인 사건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그로서는 충분히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부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세드르만란드에서 사망한 첫 번째 희생자는 3주일 뒤 이번에는 지부티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은 모양이었다. 또 스몰란드에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 두 번째 희생자는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죽었단다. 라넬리드 검사는 데스크 뒤쪽의 창문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여러 번 들이마시고 나서야 머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론손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 그리고 아론손은 반드시 세 번째 희생자를 찾아내야 해. 백세 노인과 이 세 번째 희생자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DNA적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해. 그렇지 못할 경우 라넬리드는 끝장이었다. 수화기에서 라넬리드 검사의 목소리를 들은 아론손 반장은 자신이 알란 칼손의 행방을 찾아냈고 방금 전에 그를 체포 구금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구금된 사람이 지금 자신을 위해 커피를 끓이고 있긴 하지만 다른 자들도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을 요청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라넬리드 검사는 그의 말을 끊고는 첫 번째 희생자는 지부티에서 두 번째 희생자는 리가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정황 증거의 사슬 전체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부티? 그게 어디죠? 아론손 반장이 되물었다. 나도 모르오. 라넬리드 검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어디가 됐든 오셰르스 스티케부르크에서 20km 바깥에 존재하는 한 내 파일을 상당히 악화시키게 되오. 그러니 반장은 반드시 세 번째 희생자를 찾아야 하오. 반장, 내 말을 듣고 있어? 그자를 찾아내서 나한테 잡아오라고. 바로 이 순간 페르군나르 예르든이 잠에서 깨어나 베란다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론선 반장 쪽으로 예의 바른 목례를 보냈고 반장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 세 번째 희생자가 지금 나를 찾아낸 것 같은데 반장이 보고했다. (23) 1968년 파리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 알란이 맡은 임무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다. 신임 대사 아만다 아인슈타인 여사는 그에게 침대가 갖춰진 방 하나를 내주었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든 그의 자유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혹시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꼭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알란 씨가 통역을 해주면 고맙겠어. 알란은 그녀가 맡은 직책상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대답했다. 더욱이 자기가 들은 얘기가 맞다면 그녀는 내일 당장 외국인을 만나야 할 것이라고. 이 말에 비로소 기억이 떠오른 아만다는 아, 참, 내일 내가 대사 승인식을 위해 엘리제 궁전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 라고 소리쳤다. 이어 승인식은 2분도 안 되어 끝나겠지만 항상 실수를 밥 먹듯 하고 입만 열면 바보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는 자신에게는 2분도 너무 긴 시간이라고 걱정했다. 알라는 아닌 게 아니라 아만다의 입에서 이따금 적절지 못한 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드골 장군과 함께할 그 2분 동안 시종 우아한 미소만 짓고 인도네시아어만 사용하면 모든 게 잘 끝날 거라고 위로했다. 가만히 있어봐. 무슨 장군이라고 했지? 아만다가 물었다. 몰라도 돼. 당신은 그저 인도네시아어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고 발리어를 하면 더 좋고. 이렇게 충고한 뒤 알라는 산책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장장 15년 동안이나 긴 의자에 누워 있었으니 다리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론 조금 전 대사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니 1963년 화산 폭발 이후 한 번도 이발과 면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려있는 이발소가 한 곳도 없었다. 이발소뿐 아니라 모든 상점이 닫혀 있는 것 같았다. 모두가 파업을 벌이고 공공 건물을 점령하고 거리에서 시위하고 자동차를 뒤엎고 고함을 지르며 서로의 얼굴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다. 알란이 몸을 잔뜩 낮추고 지나는 거리마다 높다란 바리게이트로 막혀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나온 발리를 생각나게 했다. 날씨가 약간 더 서늘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알란은 산책을 포기하고 대사관으로 돌아왔다. 그를 맞이한 아만다 대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엘리제 궁전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초 2분으로 예정됐던 승인식이 긴 정식 오찬으로 바뀌었으니 대사님께서 이 오찬에 남편과 통역과 함께 왕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정갈이었단다. 또 드골 대통령은 포셰 내무부 장관도 부르고 린든 베인스 존슨 미국 대통령까지 함께 초청할 예정이란다. 아만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2분 동안만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면 대충 흉내내어 즉각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은 면할 수 있겠지만 같은 식탁에서 2명의 대통령과 3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알란씨 큰일 났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왜 가벼운 악수 교환에서 두 대통령과의 정식 오찬으로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는지 알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느냐고? 헤르베트를 찾아서 셋이 술이나 한잔하지 뭐. 어차피 시간도 벌써 오후가 됐고 하니. 일반적으로 드골 대통령은 관계가 소원하거나 중요성이 덜한 나라의 대사에 대한 승인식은 길어야 60초가량으로 끝냈고 문제의 대사가 약간 수다스러울 경우에는 그 2배 정도를 할애했다. 인도네시아 대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다. 설사 알란 칼손이 알아내려 시도했다 해도 절대로 알아내지 못할 이유였다. 사실인즉 이 무렵 파리의 미국 대사관에 체류하고 있던 린든 베인스 대통령은 땅에 떨어진 인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심 중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대의 물결은 이제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었고 이 참혹한 전쟁의 상징격인 존슨 대통령은 만인의 증오 대상이었다. 존슨은 11월 선거에서 재선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한 터였으나 아직도 살인마를 비롯한 세계 여기저기에서 외쳐대는 온갖 불쾌한 별명으로 불리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하노이 폭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으며 평화회담까지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평화회담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전쟁 상태에 놓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무척 코믹하게 느껴졌다. 특히 드골을 생각하면 고소하기 짝이 없었다. 존슨 대통령은 드골을 천하의 못된 놈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자는 프랑스를 독일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발벗고 나섰던 이들을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행동하지 않는가? 하지만 정치 게임의 규칙상 같은 때에 한 도시에 있게 된 양국 정상이 식사 한 번 같이 하지 않고 헤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엘리제 궁전에서 공식 초청이 들어왔고 존슨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멍청한 프랑스인들이 착각해 존슨이 보기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드골이 공식 접견 스케줄 2건을 겹치게 잡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오찬에는 인도네시아 대사도 더구나 여자란다 자리를 함께 한다는 거였다. 존슨으로선 조금도 문제될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일이었다. 식탁에서 그 망할 놈의 드골 대신 매력적인 여성 대사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실 이것은 스케줄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드골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정에 따라 마치 이곳에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오차는 훨씬 견딜 만한 것이 되고 자신은 그 빌어먹을 존슨 대신 신임 인도네시아 대사와 더구나 여자란다. 유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드골 대통령도 존슨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이유에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프랑스를 자기네의 군사적 보호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한마디로 프랑스를 훔치려고 했던 것이다. 어떻게 콧대 높은 천하의 드골이 이런 모욕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비록 현 미국 대통령은 그때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말이다. 비록 현 미국 대통령은 그때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말이야. 가만 있자.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지? 존슨. 그래. 그자 이름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존슨이었어. 정말이지 미국 놈들이란 품격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단 말이야. 샤를 앙드레 조제프 마리 드골은 중얼거렸다. 짤막한 의논 끝에 아만다와 헤르베르트는 결정을 내렸다. 두 대통령과 함께할 엘리제 궁전의 오찬에 헤르베르트는 가지 않고 집에 남는 편이 낫겠다고. 그렇게 하면 고약한 문제가 터질 위험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알란도 이 계산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알란은 잠시 생각하며 가능한 답변들을 고려해 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그래, 헤르베르트는 집에 남는 게 좋겠어. 초청객들은 모두 모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사자는 사람들을 목 빠지도록 기다리게 하는 쾌감을 만끽하며 자기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존슨의 기분을 한층 더럽게 만들기 위해 몇 분 더 앉아 있을 작정이었다. 멀리서 요즘 극성을 부리는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다. 프랑스의 제5공화국은 갑자기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 난리를 시작한 것은 성해방을 주장하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 몇몇 학생 녀석들이었다. 그러더니 자기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 전반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드골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원래 학생 애들이란 언제나 불평거리를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녀석들이니까. 하지만 시위는 갈수록 확산되고 규모가 커지고 격렬해졌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노동조합들도 끼어들어 천만 근로자들로 하여금 파업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였다. 세상에 1,000,000명이라니 나라 전체를 마비시켜 버릴 생각인가?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또한 드골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난리였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벌리고
마침내 승리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보기에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들이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무부의 좋은 자들은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맞서라고 충고했다. 이들의 말로는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다는 거였다. 이를테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국가 전복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다. 그런데 저 빌어먹을 존스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런 식의 암시를 흘릴 게 뻔했다. 드골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내무부 장관 푸셰와 매우 유능한 그의 보좌관도 함께 초대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나라를 뒤흔드는 혼란 사태를 책임지고 관리해 왔고, 따라서 저 빌어먹을 존슨이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해온 일을 책임지고 변호해야 할 터였다. 아이, 빌어먹을. 드골 대통령은 투덜거리면서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오찬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경호실은 산신령처럼 머리칼과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인도네시아 대사의 통역사를 체크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서류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지닌 무기도 없었다. 게다가 대사가 여자였다. 개인적인 보증까지 섰다. 덕분에 수염쟁이도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영어 통역과 그의 판박이처럼 생긴 프랑스어 통역 사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수염쟁이였다. 존슨 대통령과 드골 대통령이 서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 대사에게만 질문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우선 드골 대통령은 아만다 아인슈타인 대사의 경력부터 물어보았다. 아만다는 자신은 원래 구제불능의 멍청이였는데 뇌물을 적절히 사용하여 발리의 도지사로 선출되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에 기름칠을 잘한 덕분에 2차례나 선거에서 성공했다고 대답했다. 또 여러 해 동안 온 일가 친척과 함께 자신의 직업이 가진 이점을 10분 이용하면서 잘 살아오고 있던 중 갑자기 수하르토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파리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를 제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난 사실 파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게 도시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죠. 세상에,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모국어로 얘기했고, 수염이 무성하고 머리칼은 더욱 무성한 통역사는 이를 영어로 통역했다. 물론 그 내용은 세심하게 걸러서 전달했다. 오찬이 끝났을 때 두 대통령은 마침내 한 가지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둘 다 아만다 아인슈타인 대사는 매우 유쾌하고 교양 있고 재미있고 총명한 여성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보르네오 섬의 미개인 같은 남자를 통역으로 고른 걸 보면 좀 더 세련된 취향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다. 푸시의 내무부 장관의 매우 유능한 보좌관 클로드 페낭 차관보는 1928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투철하고도 열정적인 공산주의자들로서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파시스트들과 맞서 싸우러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갔다. 전쟁이 끝나자 가족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이번에는 소련으로 도망갔다. 모스크바에서 그들은 국제공산주의 발전을 위해 봉사를 제의하면서 11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벌써 3개 국어에 능통한 아들을 소개했다. 그들의 아이는 독일어와 스트라스부르에서 살 때 습득한 프랑스어와 외에도 스페인어까지 가능하다는 거였다. 이 아이의 재능이 언젠가 혁명의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었다. 어린 클로드의 언어에 대한 재능은 면밀히 평가되었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IQ도 측정되었다. 아이는 언어 교육과 이념 교육을 병행하는 학교에 편입되었고 15살도 되기 전에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제 18살이 된 클로드는 자기 부모가 스탈린 치하에서 혁명의 양상에 대해 회의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부모의 발언을 상부에 고발했다. 미셸 페낭과 모니크 페낭은 즉시 반혁명죄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그리고 클로드는 그의 첫 번째 훈장, 즉 1945년에서 1946년도 최고 학생 훈장을 수운했다. 1946년 이후 클로드는 해외에서 공작할 수 있게끔 특수 훈련을 받았다. 그들의 계획은 클로드를 서구에 침투시켜 필요할 경우 여러 해 동안 잠복 간첩으로 지내면서 권력 핵심부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클로드는 베리아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으며 얼굴이 사진 찍히는 일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1949년 21살의 클로드 페낭은 프랑스 파리에 파견되었다. 본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이력서는 완전히 변조되었다. 그는 소르본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여 권력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9년 후인 1968년 그는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몇 해 전부터 내무부 장관 크리스티앙 푸쉐의 오른팔이 되었으며 이러한 신분을 통해 그는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으로 혁명에 봉사할 수 있었다. 그가 학생 및 노동자들의 소요 사태와 관련해 내무부 장관에게 나아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준 조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것이었다. 또 안전을 기하기 위해 프랑스 공산당 대변인을 시켜 자기네들은 학생과 노동자들의 배후에 있지 않다고 딴청을 부리게 했다.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지만 푸쉐와 드골은 이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오찬이 끝난 뒤 모두 함께 살롱에서 커피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굳은 다리도 풀 겸 잠시 거닐었다. 이제 드골과 존슨 두 대통령은 예의상 몇 마디라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벼운 농담을 나누고 있는데 장발의 수염쟁이 통역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두 분 각각께서 대화하시는데 방해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드골 대통령 각각께 한 가지 시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드골 대통령은 소리쳐 경호원을 부를 뻔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암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울릴 수는 없는 법이었다. 하지만 이 수염쟁이의 태도가 매우 정중했기 때문에 곧바로 물리치지는 않았다. 좋소. 우리에게 얘기할 게 있으면 해보시오. 그걸 꼭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말이오. 당신도 보다시피 난 지금 일개 통역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잖소. 알라는 자신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너무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단지 자신은 대통령 각하께서 내무부 장관의 오른팔인 매우 유능한 보좌관이 사실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드골 대통령이 큰 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테라스에서 흡연 중인 푸쉐와 그의 오른팔에게까지 들릴 정도는 아니었다. 알라는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 자신은 스탈린 씨와 베리아 씨와 썩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만찬을 나눈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푸쉐 장관의 매우 유능한 보좌관께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스탈린의 통역으로 있었다. 물론 2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저는 많이 변했죠. 당시 전 이런 무성한 수염도 없었고 머리칼도 이렇게 봉두남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금방 알아본 데 비해 저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사실 제가 거울을 봐도 저를 알아볼 수 없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드골 대통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잠시 실례하겠다고 말하고 내무부 장관에게로 가서 개인 면담을 요청했다. 아니, 당신의 유능한 보좌관은 말고 당신하고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며 존슨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통역사만 뒤에 남았다. 존슨은 사뭇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는 프랑스 대통령의 오만한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만들어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통역사에게 악수를 청했다. 만나게 돼서 반갑소.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존슨 대통령이 말했다. 알란 칼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왕년에 각하의 전임자이셨던 트루먼 대통령과 서로 아는 사이였죠. 오, 그래요? 존슨 대통령이 놀라며 외쳤다. 해리는 곧 90살이 되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정정하시다오. 그 양반과 난 좋은 친구요. 그분 만나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알란이 부탁했다. 그런 다음 실례하겠다고 말한 뒤 아만다에게로 갔다. 아까 만찬 석상에서 그녀가 두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두 대통령과의 만찬은 갑자기 끝났고 모두가 각자의 거처로 돌아갔다. 하지만 알란과 아만다가 대사관에 들어서기 무섭게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이날 저녁 8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만찬에 알란을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다. 마침 잘 됐네요. 그렇잖아도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가서 양껏 먹어보려던 차였어요. 사람들은 프랑스 요리가 좋다고 떠들지만 간에 기별도 오지 않았는데 접시가 깨끗해져 버리니 감질나 죽겠더군요. 존슨 대통령은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오늘 저녁의 유쾌한 시간이 몹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존슨 대통령이 알란 칼손을 초대한 데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 소련 간첩에 대해서와 알란이 스탈린과 베리아를 만났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둘째, 방금 전에 통화한 해리 트루먼은 알란 칼손이 1945년 로스앨러모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주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를 만찬에 초대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셋째, 존슨 대통령은 엘리제 궁전에서 있었던 일로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즐거웠다. 그 망할 놈의 드골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면전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인데 당연히 살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서 오시오, 칼손 씨. 존슨 대통령은 알란의 손을 힘차게 흔들며 말했다. 여기 라이언 허턴 씨를 소개하겠소. 이분은 이분은 이 대사관에서 약간 은밀한 직책을 맡고 계신다오. 말하자면 법률 자문관이라 할까? 알란은 그 자문관과도 악수를 나누었고 3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대통령은 이미 맥주와 보드카를 주문해 놓았는데 프랑스 포도주는 프랑스인들을 떠오르게 해서 싫었고 그날 저녁만큼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체 요리를 먹는 동안 알란은 자신의 지난 삶의 몇 가지 일화를 들려주다가 매우 좋지 않게 끝나버린 크렘린 궁전에서의 만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푸시의 내무부 장관의 오른팔이 된 사람이 폭발 직전에 이른 스탈린에게 알란이 던진 마지막 일격을 차마 통역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던 그때의 일 말이다. 존슨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클로드 페낭이 소련 스파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웃고만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이 라이언 허턴이 이 클로드 페낭이 CIA에도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위험은 없다는 CIA의 분석도 사실은 페낭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거였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한 내용은 극비사항이라오. 하지만 칼손 씨께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리라 믿소. 그렇지 않소? 존슨 대통령이 말했다. 전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요. 알란이 대답했다. 그리고 왜 자신 없는지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다시 말해 발트해를 잠수함으로 건너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괜찮았던 그 사람, 즉 소련 최고 핵물리학자 중 하나인 유리 보리소피치 포포프와 함께 진탕 술을 마셨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때 자신이 핵 기술과 관련해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다는 사실도. 아니, 그럼 당신이 스탈린에게 원자폭탄 제조법을 알려주었단 말이오? 존슨이 어두워진 얼굴로 물었다. 난 당신이 그런 걸 알려주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스탈린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준댔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 전날 그 사람 좋은 물리학자에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보드카를 과음하면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또 다음날 스탈린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얼마나 고약한 인간인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존슨 대통령은 손바닥을 이마에 얹어 머리칼을 뒤로 쓸어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원자폭탄 제조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신다 해도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알란 칼소는 사실은 반역자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미국인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존슨 대통령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소? 그는 다시 물었다. 알란은 대통령이 물어볼 때는 가급적 상세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해, 메르스코프 원수에 대해, 김일성에 대해, 김정일에 대해, 스탈린의 다행스러운 죽음에 대해, 마오쩌둥에 대해, 마오가 고맙게도 두둑한 돈가방을 내준 일에 대해, 발리에서의 평온한 삶에 대해, 발리에서의 그다지 평온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에 오게 된 일 등에 대해 모두 들려주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목이 타네요. 알란이 말했다. 대통령은 맥주를 더 주문하면서도 조금 취하면 핵폭탄에 대한 정보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술을 좀 자제해야 할 것 같다고 다소 퉁명스레 충고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마오쩌둥이 준 돈으로 15년간 휴가를 즐겼다고?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사정은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건 원래 장제스의 돈이었고 장제스는 그 돈을 카카와 저희 친구이신 해리 트루먼에게서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아참, 말씀 나누다 보니 생각났는데요. 지금 해리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존슨 대통령은 방금 알게 된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앞에 앉아있는 이 장발의 수염쟁이가 스탈린에게 원자폭탄을 넘겼단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자는 미국의 대외 원조금으로 15년간 멋진 휴가를 즐겼단다. 게다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겠다는 것인지 파리의 군중이 미국 대사관 앞에 몰려와 미국은 베트남에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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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연호하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우거지상이 되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알란은 잔을 마저 비우면서 미국 대통령의 일그러진 얼굴을 살폈다. 카카,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거라도 없나요? 뭐라고 했소? 생각에 잠겨있던 존슨이 반문했다. 제가 가깝게 무슨 도움을 드릴 거라도 없느냐고 물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존슨 대통령은 얼떨결에 자신을 위해 베트남 전쟁을 이겨달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스탈린에게 원자폭탄을 넘긴 그자였다. 그래, 날 위해 해줄 일이 하나 있어.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떠나주시오. 알란은 저녁 식사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존슨 대통령과 CIA 유럽 담당 책임자 라이언 허턴을 뒤에 남기고 떠나갔다. 린든 벤스 존슨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도 멋지게 시작된 만찬이었는데 난데없이 칼손이 자기는 원자폭탄을 미국에게뿐 아니라 스탈린에게도 주었다고 밝힌 것이다. 스탈린에게? 그 공산주의자들의 괴수 스탈린에게? 이것 보게 허튼. 그 망할 놈의 칼손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대로 잡아다가 기름에 튀겨버려?
좋은 생각이십니다, 카카. 하지만 우리가 그자를 이용할 수 있는 일이죠. 매우 비밀스러운 인물 라이언 허터는 단순히 비밀 요원이 아니라 CIA의 최고 전략가였다. 그는 잠수함을 타고 스웨덴에서 레닌그라드까지 건너가면서 알란과 매우 유쾌한 시간을 보냈던 물리학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유리 보리소피치 포포프는 1949년 이후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그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은 아마도 알란에게서 얻은 정보였을 것이다. 이제 60살이 된 포포프는 소련 핵무기 프로젝트 전체의 기술 책임자였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그는 미국 측에서 볼 때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정보들을 보유한 자였다. 만일 미국이 포포프가 알고 있는 바를 알아내어 핵무기 분야에서의 동구에 대한 서구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존슨 대통령은 상호 핵 감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알란 칼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네는 알란 칼손을 미국의 비밀 요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긴가? 대통령은 핵 감축만 이루어내면 저 빌어먹을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럭저럭 괜찮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비밀 요원 허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왜 그가 우리에게 협조하리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있는 타입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떠나기 전에 카카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랬지. 대통령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힘없이 말했다. 독한 술이나 한 잔 마셔야겠어. 민중의 불만 표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예상했던 대로 온 나라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백만의 프랑스 국민이 파업에 들어갔다. 마르세유 항은 폐쇄되었고 국제공항과 철도와 대형 슈퍼마켓들도 마찬가지였다. 휘발유 판매와 쓰레기 수거도 중단되었다. 모두가 저마다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다. 노동자들은 봉급 인상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직장 내 발언권 강화 등을 외쳐댔다. 교육제도도 개혁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원했다. 제5공화국은 붕괴되기 직전이었다. 수십만의 프랑스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방법이 항상 평화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어딜 가나 불타는 자동차와 쓰러진 나무, 보석이 뜯겨나간 포도와 높이 쌓인 바리게이트를 볼 수 있었다. 사방에 경찰과 전경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체류탄과 방패들이 길을 막았다. 이 위기의 순간 대통령과 수상과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내무부 장관 푸쉐의 보좌관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비밀경찰본부에 은밀히 감금되어 왜 그의 욕실 체중계 속에 무선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총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갑자기 많은 것을 제의받았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10%의 전체적인 임금 인상, 주간 노동시간 2시간 단축, 가족수당 인상, 노조 권한 강화, 포괄적인 단체 협약과 임금 지수에 대한 협상 등등. 또 강요 중 두엇이 사임해야 했고 그 가운데 푸시의 내무부 장관도 끼어 있었다. 이런 일렬의 조처를 통해 정부와 대통령은 가장 과격한 혁명 세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또 사태가 더 이상 진전되기를 원치 않은 여론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고 공공건물 점거는 중단되고 상점들은 다시 열리고 대중교통도 다시 운행되기 시작했다. 1968년 5월은 1968년 6월이 되었지만 제5공화국은 아직 건재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은 알란 칼손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는 목적으로 파리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친히 전화를 걸어 그와의 통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알란 칼손은 더 이상 그곳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24. 2005년 5월 26일 목요일. 라넬리드 검사는 침몰해가는 그의 경력과 명예를 조금이나마 건져낼 필요가 있었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쓰라라는 격언에 따라 그는 당장 이날 오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100세 노인 실종 사건에 연루된 세 남성과 한 여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검사는 여러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결정과 실수를 인정하는 일에서만큼은 서툴기 짝이 없었고 이러한 면모는 기자회견 중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는 말을 이리 꼬고 저리 꼬며 모호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알란 칼손과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수배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베스테르 예틀란드에서 발견되었는데 검사가 줄곧 주장해 왔듯 이들은 아마도 유죄일 것이나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 지금으로서는 모든 기소 사항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기자들은 그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고 라넬리드 검사는 빌룬드와 홀텐의 시신이 각각 지부티와 리가에서 발견된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밝혀야 했다. 검사는 법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이며 발표를 끝맺었다. 라넬리드 검사는 자신의 설명이 그다지 명쾌하지 못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이러한 느낌은 전국적인 일간지 다인스 뉴에테르스지의 늙은 기자가 코에 걸친 돋보기 안경 위로 그를 지그치 올려다보며 무척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쏟아내 더욱 확실해졌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검사님은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란 칼손이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렇다면 검사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이가 100살이나 된 알란 칼손이 어제 오후 30살 먹은 뱅트 빌런드를 강제로 아프리카 뿔 지역인 지부티로 끌고 가 거기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청년을 깔끔하게 폭사시킨 다음 서둘러 베스테르 예틀란드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여기에 영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론 지부티와 베스테르 예틀란드 평원 간에는 항공기 직항 노선이 없고 또 내 기억으로는 알란 칼손에겐 유효한 여권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는 대체 어떤 교통편을 이용했을까요? 검사님은 이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넬리드 검사는 숨을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아마도 자신이 표현을 약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알란 칼손, 율리우스 욘선, 베니 융베리 그리고 구딜라 비에르 쿨룬드가 무죄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여기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기적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라넬리드가 못 박듯이 말했다. 하지만 이 눈물겨운 회전 고개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기자들은 만족한 기색이 아니었다. 전에 검사님은 각 살인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용의자들이 난데없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어 버렸네요. 대체 이 사건들이 어떻게 돌아간 거죠? 이렇게 따지고 든 사람은 에스킬스투나 신문의 여기자였다. 이건 해도 너무했다. 일개 지역신문의 애송이 기자 따위가 감히 이 코니 라넬리드를 조롱하려 들다니. 수사 기밀상 더 이상은 바뀔 수가 없어. 코니 라넬리드 검사가 쌀쌀맞게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검사가 수사 기밀을 내세워 궁지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검사는 내 용의자의 유죄 사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만천하에 떠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은 용의자들이 난데없이 무죄가 된 이유를 검사가 최소한 1, 2분만이라도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 예를 들어 다인스 뉴에테르스지의 그 늙은 여우는 이렇게 물었다. 아니,
죄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수사 기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라넬리드 검사는 벼랑 끝에서 휘청거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오늘 당장 아니면 적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완전히 추락해버릴 게 뻔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자들에 비해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 그만이 칼손 일당이 숨어 있는 곳을 안다는 사실이었다. 베스테르예틀란드는 넓은 곳이었다. 기자들이 그들을 찾아내기는 풀밭에서 바늘 찾기였다. 이제 여기에 그의 모든 걸 걸어야 했다. 라넬리드 검사는 이렇게 소리쳤다. 제발 하던 말 좀 끝맺게 해 주시오. 이미 말했듯이 난 수사 기밀상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말해줄 수 없소. 하지만 내일 오후 3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소. 알랑 칼손이 있는 곳을 정확히 베스테르예틀란드의 어디이죠? 이번에는 스벤스카 다그블라테트의 기자가 물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소. 라넬리는 이렇게 대답한 뒤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를 피워 물면서 라넬리드 검사는 중얼거렸다. 그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인범들을 기소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검사로서 스웨덴 형법사에 화려하게 입성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신들이 발견되었단다. 그것도 엉뚱한 장소에서. 게다가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죽었어야 할 세 번째 희생자는 멀쩡히 살아있단다.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불쌍한 라넬리드 검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가만 그 빌어먹을 예르딘을 죽여버리면 어떨까? 하지만 먼저 자신의 명예와 경력부터 구해야 했다. 예르딘을 죽이는 것이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었다. 라넬리드 검사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기자회견을 떠올려 봤다. 그는 얼떨결에 알란과 그의 공범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말았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이 모든 것을. 결국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볼트 벨룬드는 궤도차에 있을 때 사망한 상태였던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 무슨 도깨비 장난처럼 몇 주 뒤 다른 대륙에 가서 또 한 번 죽어버린단 말인가? 라넬리드 검사는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기자회견을 소집했느냐 말이다. 먼저 칼송과 그의 공범들을 신문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매체들에게 발표할 내용을 정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용의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 마당에 마치 당연한 절차나 되는 것처럼 그들을 끌고 가서 신문한다면 무고한 사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게 뻔하다. 하지만 라넬리드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진상을 알아내야 했다. 그것도 다음날 오후 3시 전까지. 그렇지 못할 경우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더 이상 검사가 아닌 개그맨으로 통할 것이었다. 종직인의 농가 베란다의 그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페이스트리를 곁들여 커피를 홀짝이는 아론선 반장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 실종된 100세 노인을 찾는 일은 끝났으며 이 호감 가는 노인네에 대한 체포영장도 이젠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왜 노인이 한 달 전에 갑자기 창문으로 달아날 마음을 먹었으며 그렇게 탈출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뿐이었지만 이 또한 조금도 급할 게 없었다.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면 되리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가 갑자기 부활한 페르군나르 예르딘 일명 보스 또한 알고 보니 과히 나쁘지 않은 친구였다. 그는 대뜸 반장더러 거추장스러운 격식은 집어치우고 말을 놓자고 제의했다. 아, 좋고 말고 예르딘. 나는 예란이라고 하네. 아론선 반장이 대답했다. 예르딘과 예란이라. 참 잘 어울리는군. 둘이 같이 동업하면 어떨까? 알란이 옆에서 말했다. 보스는 자신은 국민보험분담금이나 세금 같은 것들에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반장님을 동업자로 모시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조언에 대해선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반장에게는 자신을 그냥 고들맥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이리하여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이 좋은 분위기는 베니와 예쁜 언니가 오고 그 뒤를 따라 율리우스와 보세도 도착하자 더욱 유쾌해졌다. 그들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잡담을 나누었다. 지난달에 일어난 일들을 빼놓고 온갖 것들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알라는 소냐를 이끌고 건물 모퉁이를 돌아 갑자기 나타나서는 녀석과 함께 짤막한 춤을 하나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율리우스는 자신이 더 이상 경찰에 쫓기는 몸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신나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냉큼 들어가서 팔셰핑에 놀러 가기 위해 기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덥수룩한 수염을 말끔히 깎고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 심정 이해돼?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눈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냐고. 보세는 이 기쁜 날을 기념해 반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건배할 수 있도록 진짜 헝가리산 샴페인을 한 병 꺼내왔다. 아론소는 자기는 자동차를 가져왔다며 가볍게 사양했다. 팔셰핑의 호텔에 방을 예약해 놓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명색이 형사 반장이라는 자가 얼큰이 취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느냐는 거였다. 이때 베니가 나섰다. 술 안 먹는 사람은 세계 평화의 적이라는 게 알란의 주장이지만 운전기사가 필요할 때는 그래도 쓸모 있지 않은가? 반장님, 걱정 말고 한잔 하시죠. 제가 호텔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예란 아론손을 더 이상 설득할 필요는 없었다. 그동안 이 빌어먹을 직업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박탈당해 얼마나 쓸쓸했던가. 모처럼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혼자만 우거지상을 짓고 있다면 세상에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좋소. 여러분이 혐의를 벗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딱 한 잔만 하겠소. 뭐 경찰청도 이 정도는 허락하겠지. 아니, 여러분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잔 더 해야 할까?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아론선 반장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라넬리드 검사였다. 그는 자신이 기자회견 때 상황이 묘하게 꼬이는 바람에 세 사내와 여자가 무죄라고 발표했고 이를 철회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은 기자들에게 내일 오후 3시에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때문에 100세의 노인이 창문에서 뛰어내린 일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반드시 알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똥통에 빠졌다는 이야기구만. 약간 취한 반장이 빈정댔다. 야란, 제발 나 좀 도와주쇼. 라넬리드 검사가 애원했다. 뭘 도와주죠? 시체들을 가져다가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놓아달라고? 아니면 죽었기를 바랐는데 안 죽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검사는 그 두 번째 해결책은 자신도 잠시 고려해보지 않은 건 아니나 결국 포기했다고 고백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란다. 자기가 예란에게서 바라는 것은 알란 칼송과 그의 공범들, 아니 그의 친구분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달라는 거란다. 코니 라넬리드 검사가 그들과 가벼운 담소나 물론 이건 100% 비공식적인 담소로서 나누면서 셰테르만란드와 스몰란드의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내일 아침에 방문해도 혹시 누가 되지 않는지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셰테르만란드 주 경찰청을 대표해 4명의 무고한 시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노라고 약속했다. 엥? 셰테르만란드 주 경찰청을 대표해서? 아론선 반장이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다. 그래요? 아니 그것보단 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게 좋겠지. 그게 더 낫겠군. 좋소. 커니 내가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자, 몇 분 뒤에 다시 전화하리다. 아론선 반장은 전화를 끊고 라넬리드 검사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알란 칼송과 그의 친구들이 완전히 무죄임을 선언했다고 일동에게 알려주었다.
이어서 그는 검사가 내일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그들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였다. 예쁜 언니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검사에게 자세히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녀 특유의 거친 어법으로 말했다. 율리우스도 같은 의견이었다. 죄가 없으면 그냥 죄가 없는 거지. 더 이상 따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된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이런 상태가 하루도 못 가 끝나버려야 한단 말이야? 알라는 생각이 달랐다. 신문들과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그들이 모두 이야기하지 않는 한 조용히 놔두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며칠 동안 기자들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검사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버리는 편이 낫다는 거였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게다가 아직 하룻밤이 남았으니 그에게 이야기할 내용을 준비할 수도 있고 말이야. 아론선 반장은 마지막 부분은 차라리 안 들었으면 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헛기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킨 뒤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베니에게 자신을 팔셰핑의 호텔까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모든 분이 동의한다면 가는 도중에 라넬리드 검사에게 내일 아침 10시에 와도 좋다고 전화하겠단다. 그리고 자신도 자기 차를 가져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다시 들르겠단다. 그런데 혹시 그 맛이 기막힌 불가리아 샴페인을 한 잔만 더 할 수 있겠어? 아, 불가리아가 아니라 헝가리 술이라고? 술맛만 좋으면 됐지. 어느 나라 술이든 상관 있어? 안 그래요? 보세는 반장에게 다시 샴페인을 가득 부어 주었다. 단숨에 그것을 들이킨 반장은 코를 한번 문지르고는 베니가 재빨리 가져온 차 뒷좌석에 쓰러지듯 앉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반장은 시 한 구절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아, 만일 우리에게 좋은 벗들과 향긋한 헝가리 포도주가 있다면. 칼 미카엘 벨만의 시군요. 거의 문학 학사나 다름없는 베니가 말했다. 반장님, 요한복음 8장 7절을 읽어봐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구절을 꼭 기억해줘요. 요한복음 8장 7절요. 갑자기 뒤에서 보세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소리쳤다. 여기까지입니다.